1년 이 사회조사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느냐,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상류층에 속한다 1.9%, 내가 중간층이다 52.8%, 내가 하류층이다 45.3%입니다. 내가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3%예요. 그럼 내가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아마도 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집에 자동차 한 대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PC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하류층이라고 그럴까? 옛날 이런 분들은 이런 생활을 했으면은 상류층이라고 분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 나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중류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75% 됐습니다. 내가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87년과 지금 비교가 됩니까? 생활 수준이 다 올라갔는데도 나는 상류층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류층이라 생각한다. 2배가 늘었다. 그럼 2배나 가난해졌느냐? 아니죠. 이것을 잘 분석을 해야 이게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있죠.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잘 산다, 내가 못 산다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수준, 소득, 자동차 보유 대수 등등의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으로서, 예컨대 아프리카 사람 눈으로 보면은 한국은 99%가 상류층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45%가 나는 하류층이다라고 대답을 한다. 즉,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남을 비교를 한다, 남을.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은 적어도 나는 하류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밖에 나오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45%라고 하는 것은 내 옆집보다는 내가 하류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의 강북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보다 내가 못 산다. 강남에 가면은 또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현대아파트보다 못 사니까 나는 하류층이다. 이런 비교를 남을 의식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비교.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요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0만 달러가 돼도 1988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말이죠. 1인당 한 5,000달러 됐어요. 5,000달러 안 됐겠는데 한 4,000달러 됐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국민소득이 한 7배쯤 늘었어요. 그런데 하류층은 더 많아진 걸로 나옵니다. 이런 모순은 역시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점점 말이죠. 나는 하류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요. 왜 이럴까요? 생활 수준은 분명히 향상되는데 나는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왜 이럴까요? 점점 더 불만이 많아진다. 점점 더 질투심이 많아진다. 점점 더 소외감이 많아진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언론, 정치인, 좌파단체 뿐만 아니라 요새는 종교인, 교사, 판사, 이 배운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은 대한민국 욕하고 입만 벌리면
미국 욕하고, 입만 벌리면은 삼성 욕하고, 입만 벌리면은 이명박 욕하고 하는 걸 가지고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전문 선전 선동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기에 보수층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논리에서 밀리지도 않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지 못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의 억지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20대, 30대 2011년 20대, 30대는 이 세계의 젊은이 중에서도 가장 유복하고 우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20대, 30대를 두고 가장 고생하는 세대다. 가장 희망이 없는 세대다. 가장 기회가 없는 세대라고 같이 그 의리광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세를 해주니까 이 20대, 30대, 40대가 그 불평, 불만을 50대 이상한테 뛰어넘기고 정부한테 넘기고 여당한테 넘기고 하는 이런 풍조가 구조적으로 딱 한국에 짜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새 신문만 보면은 등장하는 직업군이 몇 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직업은 상당히 고매한 직업인데 입을 여는 걸 보면은 꼭 저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요새 여러분들 마음을 제일 심란하게 하는 게 아마 판사일 겁니다. 판사. 이상한 글 쓰는 판사.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 뼛속까지 친밀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판사. 그것도 보통 판사가 아니라 부장판사. 뼛속까지 FTA를 뼛속까지 친미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아니 대통령 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뼛속까지 종북이라고 욕을 하면 그건 말이 맞습니다. 근데 뼛속까지 친밀하고 욕을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밀해야 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미했다고 욕을 하지 않고 말이지 친미했다고 욕을 하고, 아니 우리는 한미동맹이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친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친미했다고 욕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냐, 뼛속까지 종북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결도 딱 그렇게 하더라고. 그 최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판결을 했습니다. 무슨 판결을 했느냐. 정교조 교사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몰래 민노당한테 후원금을 냈어요. 민노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종북정당 아닙니까? 한미동맹 해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는 그 민노당에 공무원이 돈을 내면 됩니까? 그 후원금을 내면은. 이거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적발을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가 재판을 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임 정직을 했습니다. 그 해임 정직된 사람이 교육청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는데 이 재판장이 이 사람이야. 뼛속까지 친밀하고 악담을 한 이 재판장이 놀랍게도 정직 해임 무효다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 무효다 하면 바로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문은 정리한다면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에 공개된 판결문의 요지는 이래요. 법을 위반한 거는 맞는데, 법을 위반한 거는 맞대요. 맞을 수밖에 없지. 맞는데 야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야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도둑놈이 김씨 집을 틀면은 유죄고 박씨 집을 틀면은 무죄입니까?
그건 야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고 종북 민노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뻔히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침미했다고 그렇게 악담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 애국 단체에서 뭘 잘못했다 해가지고 고발당 해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 애국은 유죄고 반역은 무죄다. 우파는 유죄고 좌파는 무죄다. 반민은 무죄고 종북은 유죄다. 이래 되면은 혁명재판이에요. 이건 혁명재판입니다. 혁명재판. 요런 재판을 뭐라 하느냐? 정치재판이라고 그래요. 정치재판은 뭐냐? 법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법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정치적 판단을 하라 하는 게 정치재판이에요. 정치재판. 북한에서 그런 재판을 합니다. 북한도 재판 제도는 있어요. 변호사가 피고인 편을 안 들어서 그렇지, 변호사가 주로 검찰 편을 드는 역할을 해서 그렇지, 하여튼